저는 올해 72살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황동규라고 합니다. 이름 석자 내걸고 뭘 해본 적도 없고 평생 농사 짓고 아내 밥 먹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죠. 그런데 작년 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로 손잡고 병원 드나들던 날들이 한순간에 끝났고 그 후로 저는 집에서 말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도 됐어,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자 하며 피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의 친구인 강창석, 조만식, 임철수 셋이 막걸리 한 병 들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야, 동규야. 너 집에 뭐 좋은 거 숨겨놨냐? 우리들 이제 싫어? 너 빠지면 우리 넷 모임도 허전하고 뭐든 재미가 없어. 이번엔 우리 말 좀 들어라. 그렇게 김덕배까지 포함한 5명,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이 저 하나 기운 좀 차려보라고 꺼낸 말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야, 나 여권 만든 적도 없다. 우리 중에 여권 있는 놈 있으면 손 들어봐라. 야야, 나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가봤어. 근데 갑자기 동남아는 뭐냐? 바다가 그렇게 예쁘대. 여자도 예쁘고. 철수, 너 또 시작했네. 너 마누라 귀신 돼서 따라다니면 어떡할래? 야, 내 마누라 죽었을 때는 너희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꺼내더니 동규는 뭐 대단한 놈인가 보다잉. 응? 아이고, 시세 많은 거 봐라. 넌 아직도 15살 같아. 질투 좀 그만이야. 우리는 라면에 김치 하나로 2시간 넘게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배꼽 빠지게 웃은 거. 그날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해외여행 좀 가야겠다. 아버지가요? 어디요? 어디긴, 네 엄마가 못 가본 데 다 다녀오게. 생각보다 자식들도 다 찬성이었고 며느리들은 환갑 여행 못 보내드린 게 마음에 걸렸다며 짐 싸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회관에 모여 복사한 항공권을 하나씩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창섭이는 이거 영정사진으로 쓰자며 또 이상한 소리 해대고 덕배는 인터넷에서 튜브, 방수지갑, 모기약을 한가득 주문해 놓고 이래서 내가 남자 양호 선생님이야라며 자기 혼자 의사인 양 으스댔죠. 여행을 하루 앞두고 저는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가슴이 조금 설레기도 했고 뭔가 잊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여권은 잘 챙겼나? 속옷은 몇 벌이나 넣었지. 아직 자고 있는 동네는 고요했지만 제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당 끝 고추밭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거 따놓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8월 말 부여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고추가 붉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하루만 뜨거워도 고추는 바로 물러버리기에 어지간한 농가에선 추석 전에 1차 수확을 해놓는 게 철칙이죠. 고무 바구니 하나 들고 슬리퍼에 흙 묻은 면바지 차림으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없고 햇살은 벌써 잎사귀 위에 이슬을 데우고 있었고 벌 한 마리가 바지 끝을 맴돌았습니다. 고추가 탐스럽게 잘 올라와 있었습니다. 붉고 단단한 고추들을 줄기째 살짝 잡아 비틀며 툭툭 따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땀은 이마로 줄줄 흘렀지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밭 가장자리로 몸을 옮겨
마지막 줄 고추를 따려 고개를 숙였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미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줄기나 거미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뱀이었습니다. 회갈색 몸통, 잠비늘이 햇살을 받아 번들거리며 덩굴풀 사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제 발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확 막혔고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툭 튀어올라 제 왼쪽 발등을 살짝 스치고 도망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다기보다 긁고 지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릿하게 뻣뻣해졌으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겁이 난 저는 고추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수야, 아빠가 좀 이상하다. 뱀한테 물린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자 숨이 점점 짧아졌고 손끝은 저릿하게 굳어가며 발등은 이미 신발끈에 닿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와중에도 안 된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마당 끝까지는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나는 담벼락을 더듬으며 천천히 마당 안쪽으로 기어 나오듯 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터져 나왔고 차 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내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병원 가요. 말 마세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뒤이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시동이 걸리며 울컥 움직이는 엔진음,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벽들과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 그 모든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찰이 끝난 뒤 나는 의사 앞에 앉아 멍하니 붉게 부어오른 발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보다 색이 진해져 있었고 고동색 핏줄이 얕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가만히 있어도 발끝에서 심장 박동처럼 둥둥 울리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일단 뱀 종류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금 독이 있는 놈인 것 같다며 며칠간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뒤통수 어딘가가 얼얼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이냐, 왜 꼭 내 차례가 되면 뭔가가 틀어지는 걸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땅에 손을 짚고 한숨을 토해내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자 금세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놈은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그 표정엔 분명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 말도 하기 전에 바로 며느리한테도 연락했는지 조금 뒤엔 며느리도 어린 손주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유난히 작게 보이는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며 괜히 더 멋쩍어진 마음에 별일 아니야. 그냥 뱀이 좀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지 뭐라고 말해봤지만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말없이 발등에 덮인 얼음팩을 내려다보다 혹시 항독소 치료 같은 거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고 물었고 아들은 한 번도 안 피던 담배를 복도 끝까지 나가서 피우다 돌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은 4일 정도 입원하자고 했고 나는 한참을 그 말 앞에서 이걸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굴렸습니다. 뱀에 물려서 그것도 고추밭에서 여행 하루 전에 이게 뭘 해명한다고 설명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섰고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톡 단체방에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나 못 갈 것 같다. 뱀한테 물렸다. 처음엔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답을 달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다가간 건 아닐까. 괜히 걱정 끼쳐놓고 분위기를 망쳐버린 건 아닐까. 혼자서 몇 번이나 핸드폰 화면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그때 터지듯 알림이 연달아 울렸고 처음으로 도착한 건 덕배의 메시지였습니다. 야, 고추밭에 뱀이면 너 일부러 안 가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 가는 줄 알았는데 또 빠지냐? 왜 여행 갈 때만 되면 농사 짓던 손이 바빠지냐? 그 뒤를 이어 창섭이와 철수도 한마디씩 붙였고 만식이만 아무 말 없이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그 농담이 진짜 화낸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사이에선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 발등엔 얼음이 얹혀 있고 아들은 툭하면 복도 끝에 나가 있고 며느리는 아이 재우느라 소파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들 말엔 아무렇지 않게 왜 농사만 지으면서 이럴 땐 또 빠지냐는 투가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말이 살짝 서운하면서도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번 여행은 그냥 이걸로 끝났구나. 나는 가지 말라는 신호였던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의사에게 입원 수속을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모포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린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뱀의 움직임이 아직도 발등 어딘가를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병원 천장 위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사이로 햇살이 실처럼 얇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었던 새벽, 의식은 흐릿하게 떠 있다가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동규야, 우리 간다. 잘 있어라. 다녀와서 사진 많이 보여줄게. 너 없으니까 심심하겠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이 떠난다는 알림이 단체 채팅창에 순서대로 올라왔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자마자 나는 바로 답장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고 둔탁한 돌멩이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신경이 쓰이고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여행에 내가 빠지게 되니 너무나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조용히 눈만 감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가라고 내가 안 가는 건데 이렇게 미련이 남으면 안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는 척하면서도 내 안의 서운함과 허전함은 자꾸만 부풀어 올랐고 한번 손에서 놓은 휴대폰을 다시 쥐는 게 왠지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저 손을 뒤로 넘기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추밭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고추밭, 그리고 덩굴풀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나를 물었던 그 뱀.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인천공항 로비에서 줄 서고 있었겠지. 면세점에서 괜히 지갑 구경하고 있었겠지.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렇게 지나갔을 하루가 그 뱀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괜한 원망이 올라오고 그것이 감정인지 짜증인지 분간도 가지 않은 채 나는 이불을 더 깊이 끌어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하루가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병실 문이 달깍하고 열리며 문지방을 넘어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섭이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섰고 그 뒤를 철수와 덕배 그리고 만식이가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삼각김밥과 물 그리고 낡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등이 욱신거리면서 몸이 들썩이기만 했습니다. 야, 너희들 미쳤냐? 비행기 시간 늦으면 어쩌려고. 버스 예약 다 해뒀다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는 당황과 반가움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고 눈가는 이미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덕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현지 음식 담당하기로 했잖아. 근데 네가 빠졌는데 우리가 가서 뭘 먹냐? 나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야. 철수가 또 받아 말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우리가 뭐 찍어도 그림이 안 나온다잉. 창섭이는 비행기 예약금이 반도 못 돌려받는다며 혀를 차면화 중에 맛있는 거나 한번 싸라며 배시시 웃었죠. 만식이는 말없이 생수병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진짜 이러려고 온 건가 싶어. 어이없고 웃기고 미안하고 감정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바보냐? 그 한마디에 다들 잠시 말을 멈췄고 이상하게 병실 안에 침묵 아닌 침묵, 울음 아닌 울음, 그런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뱀, 그 고얀 뱀 그놈이 나를 물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 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뭉친겨. 뭐 해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뭉쳤네. 하, 그 말에 우리는 결국 함께 웃었고 나는 그 순간 이 녀석들이 있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감정이 진짜 처음으로 뼛속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원에서 함께 떠들다 같은 병실 다른 분들께 눈치가 보였는지 그만 가본다며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같이 병실을 쓰고 있던 환자에게는 떠들어서 미안하다며 음료병도 몇 개씩 갖다 주는 순수한 친구들이었죠. 친구들이 병실을 나선 후 나는 마치 다녀간 온기가 벽과 바닥에 베어든 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과일 바구니, 낡은 보온병 속에 담긴 미지근한 숭늉, 그리고 나가며 웃던 친구들 얼굴이 병실 천장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몸을 조심스레 침대에 기대고 포도 몇 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단내가 퍼지고
뱀에게 물린 발등의 욱신거림이 조금 누그러지니 그제야 온몸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그래도 이 녀석들 덕분에 오늘 참 따뜻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마음 한 귀퉁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탁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갑작스레 떨리는 듯 진동을 울리며 단체 채팅방 이름을 연달아 띄워 올렸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저 이놈들은 아주 말이 동네 아주머니들보다 많네 하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눈앞이 번쩍이며 식은땀이 밀려왔습니다. 야, 뉴스 봤냐? 우리 예약했던 버스 사고 났다. 진짜야. 서울 가는 7시 10분 버스. 천안 지나면서 정면 추돌당했대. 중앙선 넘어온 승용차가 버스를 그대로 받았대. 지금 뉴스에 나와. 사람들 크게 다쳤나 봐.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냐.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멍하니 단톡방 메시지를 읽으며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침대 머리맡에 앉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은 여전히 평온하게 들이치고 있었고 그 몇 시간 전까지 웃고 떠들며 내 병실을 나섰던 친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타려고 했던 정확한 버스의 정확한 시간대에서 생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나는 그저 조용히 이불을 쥔 손에 더 힘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도로나 갓길 그리고 흔들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가는 승객들의 모습이 그대로 잡혀 있었고 오전 7시 10분 마이너스 서울행 고속버스 천안 IC 인근에서 정면 충돌 승객 22생사 확인 1명 사망 라는 자막이 잔혹하리만치 정확하게 떴습니다. 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뱀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내 자리였을 겁니다.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한 그 순간은 심장이 두어 박자 빠르게 뛴다거나 눈앞이 아찔하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몸 전체에 어떤 차가운 무게가 와락 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던 뉴스 링크, 기사 스크린샷, 그리고 친구들이 당황한 듯 던진 단어들. 중태래, 진짜 우리가 예약한 그 버스 맞아. 기사도 실려갔다더라. 그런 것들이 하얀 화면 위에 마구 겹쳐 올라오고 있었고 나는 그걸 읽으면서도 도무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작 몇 시간 전 그들이 내 병실을 나서며 과일 바구니랑 삼각김밥 몇 개를 두고 갔을 때 우리는 웃고 있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게 이 병실 안에서 5명 중 하나라는 게 그리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마치 그 웃음 뒤에 운명의 손길이 숨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뒤에 다행히도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말문이 막힌 채 야 괜찮냐 너희 다 괜찮은 거지? 그 말만 겨우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만식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웃음기가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 뻔한 거 맞더라. 딱 그 시간, 딱 그 차.
너 놔두고 여행 갔으면 그 시간에 우리 다 거기 있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벌컥하고 뒤집혔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을 창섭이가 단체 통화방에서 끼어들어 깼습니다. 야, 뱀한테 2번 절 올려라. 걔 아니었으면 우리 다 뉴스 나갔다. 진짜야. 내가 오늘부터는 집 앞에 뱀 풀어놓고 살아야겠다. 동규야, 너 그 뱀 봤다며? 나중에 꼭 데려와라. 절 나도 한번 하게. 그 녀석들의 말은 언제나 그랬듯 진심을 농담처럼 감추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뜻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우연, 그 모든 게 우스갯소리 속에 얹혀져 묵직하게 내 귀로, 내 가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두고 기댄 베개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문득 전날 고추밭에서 덩굴풀 사이를 기어오르던 그 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검지 않고 번뜩이지도 않았던 그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내 쪽을 가만히 바라보던 눈. 나는 처음엔 그 녀석을 미워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나를 그 조용한 밭에서 깨우듯 물고 지나갔는지. 원망도 했고, 욕도 했고, 심지어 꿈에도 나올까봐 몸을 뒤척이며 잠들었던 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뱀이 나를 문 게 아니라 우리를 막았다는 생각이 내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발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고 거칠게 부풀었던 살도 가라앉았지만 그때 그 송곳처럼 들어왔던 감촉은 아직도 명확히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 진짜 날 일부러 물었냐?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살아서 지금 이 목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그 뱀에게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원무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식이 차를 타고 나서야 현실로 돌아왔다는 기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창밖 들판은 고요했고 이제는 고추의 붉은 기운도 잦아든 지 오래라. 텅 빈 일항들 위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하루의 흐름이 있었고 나는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앞 마당에 들어서자 창섭이, 철수, 덕배까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 하나 병원에서 빠졌다고 해외여행까지 통째로 접고 그 많던 계획을 몽땅 들어엎은 녀석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얼굴로 텃밭 쪽을 번갈아 보며 말장난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 동규야. 내 고추는 우리 다 따서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는데 어쩌냐? 넌 이번비 내느라 못 먹었으니까 다음엔 고추 농사 말고 참외나 심어라. 나는 애써 웃으며 녀석들 등짝을 한 대씩 치고는 괜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고추밭 나 한번 다시 가봐야겠어. 그 말에 친구들은 조용히 웃으며 자연스럽게 내 뒤를 따랐고 우리는 오랜만에 바람결에 풀냄새가 실려오는 그 밭의 가장자리로 발을 옮겼습니다.
뱀에게 물렸던 자리는 생각보다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밭둑 옆 둔덕 쪽엔 그날 내가 떨궈두고 오지 못한 고무 바구니도 흙먼지만 얹힌 채 덩굴풀 아래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텃밭을 천천히 걷던 나는 그날 뱀이 나왔던 둔덕 가장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해가 약간 기울었는지 풀잎 사이로 노란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흙은 햇볕에 말라 부슬거리며 바람에 살짝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 앞에서 가만히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렸던 자리, 내가 넘어진 자리, 그리고 그 뱀이 사라졌던 방향.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가지들 사이에서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풀 사이를 걷어냈고 거기엔 길게 벗겨진 뱀 허물이 조용히 말라붙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빛에 반사된 허물은 투명하다기보다 희뿌연 누런빛을 띠고 있었고 비늘 하나하나가 기묘하게 살아있는 듯 햇살을 조용히 되튀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어 올린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날 나를 문 그놈이 벗어놓고 간 거라면 그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겠지. 그건 무언가를 바꾸고 떠난 흔적이겠지. 나는 허물을 조심스레 접어 수건에 싸넣었습니다. 그걸 본 철수가 야, 너 그거 가져가게. 그거 몸에 좋다고 소문나서 말리면 약재 쓴댄다? 하고 웃으며 말하자 창섭이가 툭 튀어나오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냐, 그건 길하다. 허물 벗고 간 놈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 그게 그냥 껍질일 것 같냐?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뱀의 허물을 조심스레 수건에 감쌌습니다. 그건 그저 말라붙은 껍질 한 조각이 아니라 그날 내 발등을 물고 간 누군가가 세상에 남기고 떠난 조용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 허물을 들고 돌아서는 길, 친구들은 여전히 웃으며 걸었지만 그 발걸음 아래엔 그날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약했던 그 버스는 결국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시간, 그 노선, 우리가 탔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쳤고 그 소식은 몇 날 며칠을 뉴스에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제는 아물어가는 발등의 흔적을 내려다보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어디로도 향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가만히 꺼내어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이야기할 때도 그날을 다시 떠올릴 때도 누구도 우리가 운이 좋았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주 만났고 밥을 나눴고 무거운 마음을 대화보다는 침묵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 발등을 물었던 그 뱀. 혹시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평생 내 곁을 지키던 그 사람, 어쩌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경고는 아니었을까. 고추밭에 다시 누운 바구니, 그 속에 남겨져 있던 5,000원 한 장, 그리고 풀섭 사이에 말라붙어 있던 뱀의 허물.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져 나와 내 친구들의 생명을 한 뼘씩 끌어당긴 것 같았습니다. 나는 허물을 거실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그저 말라붙은 짐승의 껍질에 불과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날 이후에도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내 발을 붙잡아준 그 존재.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가장 강하게 내 등을 밀어준 그 마음.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뱀은 나를 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돌리기 위해 온 것이었고 그렇게 나를 보내지 않으려 아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